지난 시간에 이제 그 신라 하대사회까지 다 봤었죠. 59쪽까지 여러분들이 다 봤었고요. 그 다음에 59쪽에 그 삼국어 중앙 관제 비교, 그리고 통일신라의 정치 조직, 이런 것들도 참고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부가 뭘 하는 그런 그러니까 고려시대 2부가 신라 때는 뭐였냐, 통일신라 때는 뭐였냐, 이렇게 위화부나 또는 뭐 집사부가 고려시대 2부나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까지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옛날 학력고사 때는 문제를 묻기도 했었는데 거기까지 나오면 너무나 단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잘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냥 참고 삼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라가 관등이 17관등이 있었는데 이것도 쪼개놓고 보면은 2호의 병형공,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서 넣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의 관청을 맞대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몇 개의 관청이 묶여서 뭐 2부면 2부, 호부면 호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려고 그런 표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쪽을 보면은 삼국 사회의 비교가 나와 있죠. 고구려 사회, 백제 사회, 신라 사회. 하나씩 우리가 이제 볼까요? 복습이니까. 고구려는 왕족이 계루부 고씨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계루부 고씨가 언제부터 왕위를 세습했다? 좋아, 잘했어요. 태조왕 때. 태조왕 때는 무슨 상속? 형제 상속.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을 한 건 언제라고요? 고국천왕 때. 기억나시죠?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백제는 성씨가,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야. 이 부여씨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백제의 성씨는 부여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백제는 나중에 나라 이름을 그리고 성왕 때 남부여라고 했고요. 기억나세요? 또 그 부여로 천도를 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부여라는 이름이 백제의 성씨와 왕족의 성씨와 백제 왕족의 성씨와 관련된다라는 점. 그 다음 이제 신라는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족을 했었다. 알겠죠?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주요 귀족들을 볼까요? 고구려. 자, 소노부 전 왕족이었죠. 그 다음에 전로부 왕비족이었고요. 왕비족이 전로부였고, 소노부와 전로부 적통대인 대가 후신은 대개 고추가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특별한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왕실의 친척이나 왕족의 왕의 형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적통대인, 그런 여기서는 이런 사람들을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뭐라고? 고구려는 고추가라고 했다. 고추가. 이런 비슷한 게 임금의 친척 가운데, 가까운 친척 가운데 이렇게 고구려의 고추가 비슷한 그런 사람을 백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백제는 길사라고 했던 길사. 들어보셨죠? 예. 그 다음 이제 신라는 왕은 아니지만 왕의 친척으로서 왕족 가운데 이렇게 권력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갈문왕 그랬어요. 갈문왕. 이와 같이 갈문왕이라든지 길사라든지 고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똑같지는 않아. 그러나 성격상 되게 유사한 면이 있다. 알겠어요? 유사한 면이 있다.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가면은 그 왕비의 아버지를 흔히 뭐라고 그러나요? 부원군 그러죠. 부원군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거의 모든 왕비들이 자기 아버지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권력 있는 신하가 자기 딸을 임금한테 이렇게 바쳐가지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신숙주가 한 명의 같은 경우도 어때요? 딸을 바쳐서 딸을 왕비로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졸지에 이제 딸을 왕비로 만들면 부원군이 되잖아. 그런데 자기가 왕은 아니었지만 자기 아들이 왕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살아있는 아버지가 바로 대원군 아닌가요? 흥선 대원군.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되게 이렇게 왕과 버금가는 그런 권력을 가진 왕의 최측근, 이런 사람들을 고구려는 고추가, 백제는 길사, 신라는 갈문왕,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세요. 해씨, 진씨, 사씨, 연씨, 또 뭐 협씨, 국씨, 백씨, 이런 사람들이 토착세족으로서, 원래 백제의 팔성 귀족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료에 보면은 그 팔성 귀족의 힘이 굉장히 막강했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말 했었죠. 백제 아킬레스건은 뭐냐? 토착 세력이다. 토착 세력. 왜? 부여씨가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와서 왕족이 됐기 때문에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뽑아낸 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주민 집단과 토착인 집단 사이에 갈등이 많았다. 이런 갈등을 막아내기 위해서 백제는 제일 먼저 뭘 했다고 그랬죠? 잘했습니다. 율령을 제일 먼저 빨리 받아들였다. 알겠어요? 우리가 맨날 사사건건 부딪히지 말고 빨리 중국의 법령을 갖다가 적용해 쓰자.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백제는 3세기 고유왕 때 가장 먼저 율령을 가져다 썼다라고 했죠. 신라 주요 귀족은
예, 성골, 진골 이렇게 성골, 진골.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귀족이라고 하는 집단들은 되게 예, 그 왕족이거나 또는 왕족과 맞먹었을 옛날 제가회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바로 신라 아닙니까? 신라는 성골 귀족이 있었고 진골 귀족이 있었다. 알겠어요? 성골은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다 왕족 출신인 경우를 성골이라고 그러고 진골은 뭐냐? 둘 중에 한쪽만 왕족인 경우를 진골이라고 했다. 됐죠? 그래서 성골은 예, 진덕 여왕 이후에 전부 다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태종 김춘추가 이제 그 다음에 왕이 올랐고 그래서 무열계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 관등제가 10관등에서 12관등, 14관등 했으니까 어때요? 되게 이제 관등이 딱 픽스된 것은 아니다. 고정된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고구려의 관등은 그러면 10여 관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백제는 16관등 아시겠어요? 그리고 신라는 17관등이 있었다. 관등 제도가 신라에서 이렇게 관등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법후왕 때다라는 거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특이한 것은 백제의 관직명 가운데 솔자 들어가는 계열은 주로 자색 관복을 입었고요. 덕자는 주로 비색, 그리고 기타 계열은 청색을 입다. 되게 이제 신라 같은 경우도 자비, 청, 황 이런 순이었죠. 그래 안 그래? 그것처럼 백제도 맨 위에가 자, 솔자 들어가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덕자 들어간 놈들이 비색. 그러니까 뭐 한솔, 나솔, 그죠? 이런 솔자 들어가는 관직은 제일 높은 집단이야. 그래서 높고 낮은 관직을 옷 색깔 또는 옷 소매의 색깔 이런 걸로 구분했는데 자색이 제일 높습니다. 자색이 이제 색깔마다 의미가 있는데 자색은 권위를 상징하죠. 로마 교황 그러면 보라색이 그 로마 교황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것인데 되게 자색이 보랏빛입니다. 알겠어요? 자주색, 그죠? 그 다음에 비색, 청색 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사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고 의결기관 이건 기본이죠.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는 정삼, 그리고 신라는 화백회의가 있었다. 화백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을 뭐라고? 대등. 대등은 진골 이상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골 가운데 화백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등이라고 그랬고 대등 가운데 대빵 대등을 뭐라고 하겠냐? 그랬어. 잘했어. 뭐라고요? 상대등이라고 하더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상은 그 제가회의 우두머리 대대로가 수상인데 국가 위급 상황에서 위기 관리를 위해서 알겠어요? 예, 그 특별한 시기에 이렇게 그 독재자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연개소문 같은 경우죠. 이 연개소문은 대망리지라는 알겠어요? 그런 권력기구와 관직을 차지하고 권력을 행사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육자평 가운데 내신자평이 대빵자평이었고 그 다음에 예, 백제죠, 백제. 신라는 상대등이 우두머리였다. 상대등 제도가 마련된 거, 병부와 상대등이 신라의 관제 가운데 제일 먼저 마련된 관제입니다. 근데 관제를 마련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법후왕 때. 그래서 법후왕 때 가장 먼저 마련된 게 병부였다. 병부를 제일 먼저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라가 이제 법후왕 때부터 아하, 우리도 영토 정복 활동이나 고대 국가로서 중요 특징인 정복 활동을 해야겠다. 그런 필요성을 일찍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관들은 백제 같은 경우 좌평 그랬고 나머지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앙제도 고구려 5부, 백제 5부, 신라는 6부였다. 왜 신라만 6부냐? 사로 육촌의 옛 전통이 남아있지 않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고구려는 삼경, 평양, 국내성, 한성 이렇게 삼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삼소경, 지중왕 때 처음으로 국원, 충주에 설치됐었고 왕경을 모방한 특수 행정구역인데 정치적, 문화적 성격이 강했다. 삼소경이 있었죠. 나중에 통일된 이후에는 뭘로? 신라는 오소경입니다. 오소경.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요. 지방제도. 고구려 5부, 백제도 5부, 신라는 5주. 이렇게 지방은 전부 다 똑같이 5개의 행정구역으로 나왔다. 특히 우리가 지방제도를 할 때 고구려 백제 신라는 전부 다 지방행정이 바로 무슨 행정이라고 그랬죠? 군사행정이라고 그랬죠. 삼국이 아주 굉장히 치열한 영토 정복국가이기 때문에 빼앗은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다스릴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지방행정의 성격이 가장 군사적 성격이 강했던 때가 우리 역사상 언제냐라고 하면 삼국시대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나머지 이제 법률이 그 엄격해서 패전자나 반역자는 무조건 사형이다. 또 일책 12법 그러면 부여 전통을 가져온 고구려가 맞겠군요. 그죠? 그 다음에 살인자, 반역자, 퇴군자는 처형하고 간음자는 남편 집은 노비로 데려가고
도적질한 자는 유형과 2배 배상. 주의합시다. 백제는 2배 배상. 백제와 고구려와 부여가 원래 같은 종족이라고 했지만은 백제로 내려오면 배상법이 어때요? 완화됩니다. 옛날 고구려나 부여는 어때요? 물건이 아주 귀한, 그죠? 그 농업 생산이 특별히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남의 물건 훔친 자한테 아주 어복한 12배 배상법을 적용했는데 백제는 어떻습니까? 훔친 자들도 별로 없거냐. 물건이 많으니까 먹고 살 게 풍족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도둑질 하더라도 12배까지는 아니고 2배 배상으로 많이 완화됐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됐죠? 구분할 수 있겠죠? 특별히 고구려의 춘대, 추납. 예, 봄에 춘궁기에 먹고 살기 힘들 때 국가가 돈을 빌려주고 곡식을 빌려준 거죠. 그 당시에는 곡식이 돈이니까요. 그래서 춘대입니다. 봄 춘자 대출하다 대자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가을에 납부하도록 해라. 갚도록 해라. 추납. 이 춘대 추납 제도는 고구려의 진대법에서 고려시대는 흑창, 의창으로, 그죠? 조선시대는 환곡제도, 사창제도로 이어진다. 이렇게 미리 나왔을 때 가불에다가 미리 땡겨다가 머릿속에 다 정리해버리세요. 다시 합니다. 고구려의 춘대 추납 제도는 뭐가? 진대법이, 예, 고국천왕 때 을파소가 처음 시작했다고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진대법이, 예, 고려시대는 의창, 조선시대는 환곡, 조선 말기에는 예, 사창제도로, 대영국 때 사창제도가 시행됐잖아. 그래 안 그래?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 춘궁기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예, 농사가 되면은 이자 없이 갚아라 이런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자를 마구 받아 쳐먹어가지고 한국은 문란이 심해졌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신라 사회만 61페이지 보면은 자세히 나와서 이것도 선생님이 칠판에 그려가면서 여러분들도 설명해준 그런 내용인데 거기 표가 잘 돼 있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른의 삼국유사가 상대, 중대, 하대, 이건 누구 거야? 김부식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김부식이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눈 기준은 뭐더라? 왕의 혈통입니다. 왕통 그랬죠. 반면에 이련은 불교식 명칭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불교식 명칭을 사용하기 이전을 뭐라고? 고유왕명 시대를 예, 상고. 그리고 불교식 명칭을 사용했던 법흥왕 때부터 마지막 임금 언제까지? 진덕여왕 때까지를 중고. 여기까지 어때요? 진덕여왕이라는 그 시점에서 예, 그 김부식의 중대와 이련의 중고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 이유는 뭐야? 여기는 하고구나. 됐어요? 하고. 그래서 김부식의 상대하고 그 이련의 중고하고가 딱 맞아 떨어지고 이제 태종 무열왕 때부터 중대 삼국사기는 그다음에 여기는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겠죠? 잘 구별해 두세요. 이 표 자체가 맨 위에 있는 그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왕들의 업적 가운데 주요 업적들을 선생님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세 나라를 맞비교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 왕이 이런 일을 할 때 신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구나, 또 백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알겠어요? 이렇게 세 나라 왕들의 업적을 시기별로 바로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심학서에 보면은 견훤과 궁예에 관한 얘기, 또 삼국통일의 의미와 한계 다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강의 때 이미 얘기했던 내용들이 언어적으로 텍스트로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사료가 돼서 출제가 되거든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읽어보시고 골품제도 모순. 여러분이 골품제도 모순 때문에 제일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라 말기에 육토품들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발해사의 예까지 한 번씩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중세로 들어왔어요. 중세. 대망의 중세가 됐습니다. 중세 그러면 이제 고려죠, 고려. 중세, 고려의 정치. 자, 우리가 이제 이 고려시대는 우리 역사 한 가운데 토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숨가쁘게 고대사를 달려왔는데 고대사에서 한 획을 긋고 중세로 넘어왔어요. 중세. 왜 우리는 굳이 고려를 중세라고 이렇게 이름하느냐? 역사는 무엇에 관한 학문이다? 잘했습니다. 시간에 관한 학문이다. 기억나서 이제 여러분들도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묻는다는데 여러분들은 벌써 이제 어때? 선생님하고 강의를 지금 14강째인가 15강째인가 이렇게 여러 강을 들었으니까 저하고 이제 코드가 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어적으로도 좀 일치해야 됩니다. 제가 쿵 하면 여러분들은 떡 이렇게 해야 돼요. 쿵떡 콩떡 이렇게. 알겠어요? 박자가 맞아야 돼. 다시 하겠어요? 역사란 무엇에 관한 학문이다? 시간에 관한 학문이다. 시간을 자릅니다. 알겠죠? 어떤 특정한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전 시대하고 그 다음 시대의 성격이 캐릭터가 달라졌기 때문에 시대의 이름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고대는 고대적인 성격이 있고 중세는 중세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해보자. 우리 다 배우고 왔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왜 들어있어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걸 담아놓고 있어야 그거 가져와서 시험 보잖아요. 고대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이 가장 강조해서 했습니다. 첫째 뭐냐? 고대의 특징은 왕권 강하다. 됐어요? 넥스트. 두 번째는 좋아요. 율령 반포. 세 번째 불교 수용. 그래 안 그래? 예. 왕권 강화, 불교 수용, 영토, 율령 반포 이런 것들이야말로 고대 국가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죠? 영토 정복과로 특징을 갖는다. 왕위가 세습되어진다. 그죠? 율령을 반포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고대 국가 특징인데, 자, 이제 그런 고대 국가에서 고려 시대로 넘어오면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캐릭터의 국가 형태가 나타나더라. 사회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는 옛날과 달라졌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중세라고 하더라. 중세. 됐죠? 그래서 중세는 그 63페이지에 이런 특징들이 잘 나와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로 이행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내재적 발전이, 알겠어요? 고대에서 중세로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야, 세계사가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세계사는 어때요? 그렇구나. 귀족들이 지배했었구나. 그죠? 또 그 기사 계급이 서양에서 기사나 또는 영주들이 자기 성을 지배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 성의 단위가 뭐였어요? 장원이었죠. 장원 경제가 유지됐거나 이것들을 배웠잖아. 그런 서양의 중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계사의 발전 단계와 비스무리하게 우리도 옛날 고려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여기에 비해서 역사가 한 단계 더 진전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봐라 임마, 우리 역사 안에서 이렇게 우리 역사 내부에서 우리 역사도 알아서 발전해 가고 있었다. 이걸 내재적 발전이라고 한답니다. 됐어요? 내재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봐봐라. 우리가 고대하고 중세를 우리들끼리 그냥 알기 쉽게 비교하자면, 고대하고 중세를 비교하자면, 고대는 뭐냐? 고대는 사회의 중심 세력이 주로 왕족이었어요. 왕족. 그죠? 왕을 이어한 사회였다. 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왕과 같은 혈통을 타고 왕의 집안에서 태어나야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왕족이 중요해. 아시겠나요? 방금 전에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고구려는 계루부 고씨가 중요하고, 그죠? 백제는 부여씨가 왕족이었고,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회의 주인공이, 고대에는 주인공이 왕족이다. 신라는 어때냐? 신라는 오죽하면은 그 성골, 그 다음에 진골, 여기까지 왕족이죠. 왕족이 못됐다고 불만이 제일 많았던 사람들이 누구야? 난 당나라에 가서 유학하고 말이야. 박사학위까지 하는데 난 뭐야 이거. 박사학위 맞댔자 높은 관 지금 못 올라가잖아. 이렇게 골품제도의 한계에 불만을 느끼고, 알겠어요? 그런 불만을 가장 많이 피력한 계층이 육두품이잖아요.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아, 왕족이 아니면 개털이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세란 뭐냐? 중세란 서양 중세가 영주와 기사와 같은 그런 귀족들의 시대였다면, 야, 서양 너네만 그랬어?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고려시대에 문벌귀족, 권문세족 이렇게 족자 들어가는 귀족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귀족 중심의 사회로 바뀌었다, 이렇게. 알겠죠? 사회의 주인공이 왕족에서 귀족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연관됩니다. 옛날 우리가 고대국가 특징을 말할 때 왕이 자기 왕권을 강화할 필요성에 의해서 뭘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사상적으로 임금이 곧 부처님이야. 부처님도 봐봐, 원래 왕족이셨잖아. 왕자님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임금님도 왕족이니까 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너네들이 부처님을 섬기고 부처를 숭상하고 하는 것처럼 임금에 대해서도 충성을 다 바쳐야 돼.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죠? 이걸 우리가 왕즉불 사상 그러잖아. 임금이 곧 부처님이다. 이런 사상적 토대를 가지고 왕권 강화에 불교를 이용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어때요? 우리가 요즘에 와서 보면은 되게 유치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보다 더 한 단계 진전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신라 때는 어땠습니까? 신라 때는 왕권이 한층 세지면서 신라 신무랑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거짓말도 웬만큼이야 통하지. 임금이 부처님이란 이게 말이 잘 안 통해.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그렇게 간접합법으로 임금이 부처님과 동격이니까 너네들이 임금한테 무조건 충성해야 돼. 이렇게 돌려치기로 임금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아예 직설법적으로 임금한테 무조건 충성하는 게 미덕 아니요? 신화된 자로서 도리가, 임금에 대한 충성이 도리지. 이렇게 바로 임금에 대한, 군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유교를 받아들인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러나 아직 삼국시대는,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는 유교가 일반화되지 못했습니다. 유교가 일반화되려면 말이에요, 과거제도가 시행되고 적어도 유교 교육기관이 시스템적으로 완비가 돼야 되는데,
고려시대에 와서 그게 됐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사회가 불교 중심적인 사회였다라고 한다면, 예, 고려시대는 우리 고려 중세 때가 되면 이제 뭐냐? 불교보다 더 세련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뭐가? 유교 이념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채택되어져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으로 작동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고려를 본격적으로 배우겠지만 고려시대 와서는 어때요? 지배 이념은 유교고요. 일반 백성들이 생활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불교였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최승로가, 성종 때 최승로가 전하, 이제 불교 갖고는 세상을 지배할 수 없사옵니다. 불교로서는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으니, 예, 그 유교를 받아들이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시무 28절 올렸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유교는 치국의 도요. 불교는 수신의 도다. 이렇게 했죠. 이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의 도로서 유교 이념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려시대는 고대는 말이에요. 고대는 골품제도라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골품제도를 표현할 때, 언어적인 그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 골품제는 뭐냐? 골이 뭐예요? 그 뼈다귀죠, 뼈다귀.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혈통, 그 사람의 뼈다귀, 출신 성분, 이것이 그 사람의 사회 활동을 규제한다.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당나라에 가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아도 별 볼 일 없다. 육두품은 올라가는데 한 6간등까지밖에 못 올라가더라. 한계가 있더라. 그 이상은 뭐냐? 아무리 멍청하고 돌대가리라도 진골귀족이라는 이유로 이벌청까지 해먹을 수 있더라. 이거 말이 되느냐? 이런 불만이 사실은 엄청나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고대 신라 사회와 같은 그런 사회를, 꼭 신라만이 아닙니다. 고구려도 백제도 아마 신라 비슷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그런 골품제가 작동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언어적으로 표시할 때 뭐라고요? 폐쇄적 신분제 사회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고려시대에 와서 이 골품제도가 갖고 있던, 신라 사회가 안고 있던 가장 큰 모순 가운데 하나였던 골품제도 모순이 고려시대는 해결이 됩니다. 그게 어떤 스타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되느냐? 이거 봐봐요. 고려시대에 와서는 자, 이제 뼈다귀나 혈통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한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시, 부, 송, 책 그럽니다. 시를 잘 쓰냐, 부, 긴 문장을 잘 쓰냐, 송, 노래 가사를 잘 짓냐, 책, 그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글로 옮기는 게 책이죠. 그래 안 그래? 이와 같이, 예,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한 개인이 유교적 식견과 소양과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시험을 보는 거야. 그 시험 제도를 뭐라고? 과거제도라고 했잖아요. 과거제도. 고려 광종 때 과거제도가 시행됐다는 것의 의미는 고대에 비해서 중세 사회는 훨씬 더 사회가 폐쇄적 사회에서 무슨 사회가 됐다? 개방적 사회가 됐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골품제, 폐쇄적 사회. 과거제, 개방적 사회. 알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고려 사회는 고대 사회에 비해서 개방적 사회가 됐다. 말 되나 안 되나? 됩니다. 알겠죠?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야, 그러면 고려가 완전 개방사회가 됐느냐? 아니다 이거야. 지금보다는 훨씬 더 덜 개방적이었죠. 특히 고려 때에도 말이에요. 옛날 골품제와 비슷한 그런 폐쇄적인 흔적이, 모순이 많이 남아있었더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래요. 잘했어요. 음서잖아, 음서. 5품 이상 새끼들은 시험 없이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폐쇄적인 뼈다귀 중심의, 그 혈통 중심의 그런 사회 흔적들이 남아있더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변했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고대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업그레이드된, 알겠죠?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고려를 우리는 이름을 구분해서 고대라고 했다면, 옛날에는 이제 고려시대부터는 중세라고 한다 이거야. 여러분, 아예 고려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근세라고 하죠. 또 달라졌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또 한 단계 더 내지적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봐라. 우리 역사도 보편적인 세계사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 안에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역사가 내재적으로 발전하더라. 이런 내용이십니다. 알겠죠? 잘 아시겠죠? 구분하겠죠? 자, 이런 이제 그 고려를 봤고요. 고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지금부터는 이제 고려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쫙 잡아볼까 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주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바로 지금 이렇게 전체의 흐름을 한 번씩
훑어주는 것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혼자 하기 제일 어려운 것들입니다. 선생님이 해주면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함께 같이 가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중세 고려가 건국된 게 언제냐면은 918년이야. 연대를 외우기 싫어하는 놈들도 918년은 잘해오더라고. 왠지 모르겠어요. 이게 느낌이 입에 짝짝 감기는가 봐. 그런 게 있죠. 그래, 안 그래? 918년. 좋아요. 욕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자, 918년에 고려가 건국되었다. 기본이야, 기본. 기준점이니까, 예, 기준점이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 고려 건국 이후에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한번 끌고 가볼까? 자, 선생님이 항상 그랬죠. 시간은 마치 빨랫줄처럼, 예, 좌표상으로 놓자면 X축, Y축 가운데 X축처럼 이렇게 옆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시간이 흘러감을 의미한다. 가봅시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렇게 왔어요. 자, 1392년 고려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고려의 멸망은 곧 뭐예요? 조선의 건국이죠. 조선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려시대 역사 전체를 우리가 이제 흔히 500년 고려 역사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그 500년 고려 역사를 쫙 놓고 보니까 918년 고려가 건국한 이후로, 그죠? 예, 1392년 태조 이성계가 다시 조선을 세울 때까지 고려 역사를 쫙 빨래처럼 늘어났는데 그 중에 반토막이 나더라. 이 반토막이 언제냐? 알겠어요? 이 반토막이 1170년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연대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려백제 신라 이렇게 하면서 연대를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대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 연대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시대를 구분하고 시대의 이름을 명명하는데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 점을 딱 찍으면 마치 X축, Y축에서 좌표의 값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시간의 값을 알고 있자 이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1170년이 왜 중요하냐. 이때에 정중부가 무신난을 일으켰어요. 무신난. 그래서 그 이전 고려 사회를 완전히 타도해버렸어. 완전히 들러엎은 거야. 그래도 말이야, 이때 무신의 난이라는데, 무신난. 무신난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고려 가운데서도, 중세 고려 가운데도 고려 전기라고 한다. 알겠나요? 그러면 당연히 1170년 무신난 이후 1392년, 예, 조선이 세울 때까지 우리는 이때는 뭐라고? 고려 후기라고 하겠다. 여러분 잠깐, 역사는 무엇에 관한 학문이다? 다시 강조합니다. 역사는 무엇에 관한 학문이다? 시간에 관한 학문이다. 시간을 빨랫줄을 늘어놓고 우리는 그 시간에 이름을 붙이자. 가를 줄 알아야 된다. 이 가르는 것들은 이유가 있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달라졌대요. 문화나 그 시대의 색깔이, 색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역사는 시대 구분의 학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시대 구분에서 시작해서 시대 구분은 끝난다. 이렇게 할 만큼 시대 구분은 중요합니다. 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어요? 시대를 구분하는데 그 시대의 기준점이 되는 연대는 적어도 알아두자. 이런 얘기예요. 복잡합니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언제 고려가 건국됐다고? 918년 착착 감기죠? 언제 고려가 망했다고? 1392년. 조금 입이 잘 안 들어가더라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1392년 조선 건국이 고려 멸망의 해였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1170년 무신난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고려 전기라고 했고 그 이후를 고려 후기라고 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고려 들어가자마자 이 복잡한 시대 구분을 하는 이유는 뭐냐? 고려는 시대의 구분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 시대 구분만 잘 잡으면 고려가 거의 끝난다고 봐도 돼요. 다시 이렇게 반토막으로 해서 나누는 고려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고려를 다시 또 나눠봅시다. 자, 고려가 918년에 세워진 이후 여러 왕들을 거치다가 이 왕들을 다 외우지는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준이 되는 왕들을 한번 잡아보자 이거야. 고려 건국은 태조 왕건이니까 이 사람은 특별히 나라를 세운 건국자니까 이름까지 써줍시다. 누구라고요? 왕건이라고. 태조 왕건이야. 그러면 고려 왕족 성씨는 뭐라고? 왕씨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왕건이 나라를 세웠다. 됐죠? 그 다음에 태조 다음에 알아둘 임금이 광종입니다. 광종. 중요한 업적이 있는 사람만 알아두자고 그랬죠. 예, 어제 저녁에 진행된 축구 시합에서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다음에 뉴스로 보도되지는 않잖아. 그 중에 어때요? 골을 넣었을 때 또는 어때? 승부차기를 못 막았을 때 이렇게 중요한 장면만 뉴스에 보도가 되고 다시 틀어주고 그러지
어제 했던 축구 경기를 맨날 다시 보여주지는 않잖아. 그것처럼 역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미 지나가버린 사건 가운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들만 리피트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임금들은 물론 있기는 있었지만 존재감이 없는 임금들은 알아둘 필요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태조 왕건 이후에 광종을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어요? 광종 다음에 성종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알겠죠? 나머지 임금들은 그 사람의 업적이 중요한 것들이 나올 때 그때 가서 알아두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경종 때 시정전시과가 사용됐다. 이때만 경종 잠깐 끄집어다가 알아두면 되고 나머지는 그 시정전시과를 처음 사용했던 경종 때문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자. 알았어요? 선택하고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택해서 골라놓은 그 사실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마구 사거리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면 왜 지금 성종까지냐? 이거 봐봐요.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우고 성종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려가 나라를 세운 이후 기본 골격이 기본 프레임이 구조가 짜여졌습니다. 알았어요? 적어도 한 나라의 기본 시스템, 골격, 구조를 완성시켰을 때 임금이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에서도 조선에서도 되게 뭐야? 성종이라고 그래요. 알겠나요? 청나라에도 성종이 있고요. 예, 고려에도 성종이 있고요. 조선시대도 성종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성종들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 그 왕조의 시스템을 되게 법이나 제도를 정비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 완성시켰다 이런 의미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성종 때까지를 또다시 나눠서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 이때를 고려 전기 가운데 이거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고려 초기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적어도 초창기적 약 100년 동안의 고려의 기본 골격이 시스템이 법제가 정비돼 간다. 웬만한 것들은 성종 때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성종이라는 자가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다 완성했느냐? 혼자 못해. 항상 훌륭한 임금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임금을 훌륭하게 만들려면 훌륭한 신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훌륭한 임금이 한 명이 딱 등장하잖아. 그럼 그 밑에 훌륭한 신하들이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가 지금 대통령이 딱 됐잖아요. 그럼 박근혜 밑에 훌륭한 신하들이 있었는데 이게 신하들이라는 새끼들이 말이야. 신하가 되겠다고 올라온 놈들 보면 완전히 그냥 잔챙이들이야. 옛날 부동산 해가지고 돈 벌거나, 알았어요? 군대 안 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어디다가 뭐 주식 투자해서 뭐 하나, 아니면 뭐 외국에 뭐 스파이 뭐처럼 말이지 뭘 했거나 뭐 이래가지고 제대로 똑똑한 놈이 없어. 그러니 도대체 이 나라가 말이야. 저 따위로 해가지고 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간에 좋은 임금 뒤에는 좋은 신하가 있습니다. 성종 때는 누구냐? 최승로라는 절대 이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종과 최승로는 영원한 파트너, 살아서도 파트너, 죽어서도 파트너야. 시험도 함께 나옵니다. 알겠죠? 그 정도로 중요한 최승로예요. 그러면 최승로 업적이 뭐냐? 여러분 이쑤시 그러면 거북선이 생각나잖아. 최승로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그렇죠. 시무 28조라는 책략을 올렸어요. 전하, 저희가 고려를 세운 지 100년이 다 돼가는데 이 고려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조 왕건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후 광종 때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호족들의 반란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했는데 이제는 나라의 시스템을 전과 다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 사회는 뭐라고?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하고 불교는 종교적인 기능만 맡겨오고 이제 뭐냐? 옛날 고대 사회가 아니다 지금은. 옛날 고대는 왕족이 왕 혼자 다 헤쳐먹으려고 했지만은 이제 중세는 뭐냐? 중세는 적어도 여러 귀족과 함께 해야 하는 사회를 만듭시다 라고 최승로가 주장한 사회는 귀족 중심의 사회였어요.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최승로는 결국 성종 임금에게 시무 28조라는 국가 체제의 기본 얼개가 되는 책략을 제시해가지고 성종 임금이 거의 다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받아들여서 성종 임금 때 이제 비로소 최승로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고려가 고려다워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냐? 그 이후에는 이렇게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고려의 지배계층이 고려 전기를 지배한답니다. 아시겠죠? 이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자겸 같은 사람이야. 또는 누구예요? 김부식 같은 사람이야. 또는 누구야? 최충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게 문벌 귀족이었던 사람들은 최승로처럼 옛날에 육두품 신하였던 사람들, 그래 안 그래? 옛날 신라 때 육두품했던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그때를 뭐라고? 신라 말기 고려 초기 이래서 라말 여초 그러죠.
신라말 고려초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신라말 고려 초기에 육두품이었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호족이었던 사람, 이 호족 가운데 태조 왕건한테 딸을 바쳐가지고, 알겠어요? 졸지 왕씨 지방과 친척이 되거나 인척이 되거나 해가지고 중앙에 관직을 얻어서 뛰어 올라온 사람, 알겠어요? 육두품이거나 호족이었거나, 알겠죠? 또는 뭐 태조 때 태조를 도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공신들이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른바 귀족 집단을 형성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자겸이에요. 이자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기 딸을 말해요. 인종, 예종, 알겠죠? 그 문종 때부터 딸 3명을 임금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알겠어요? 그야말로 강력한 외척 집단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벌 귀족이란 뭐냐? 자, 여러분, 제가 그 한자도 잘 안 쓰는데 한자 한번 써볼까요? 이 문자는 가문할 때 가문입니다. 문입니다. 알겠어요? 가문의 영광 이런 거 하잖아. 그럴 때 그 가문은 되게 문벌 귀족을 선생님들대로 써보라고 그러면 되게 이 문자를 쓰는데 이거 아니야. 알았어요? 그럴 문자가 아닙니다. 이 문벌이란 뭐냐? 문벌이란 벌자 이렇게 써요. 이 벌은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 벌 많이 봤죠? 아, 못 봤을 거예요. 요즘 한자 안 쓰니까. 이게 재물할 때 재자잖아.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 벌자를 쓰면 뭐가 돼? 이 벌자를 쓰면 돈 많은 놈들은 패거리들이다 이런 말이잖아. 재벌. 또 다른 말로 해볼까? 이거. 여기다가 군자를 쓰면 뭐가 되겠어요? 군빨이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군빨이 그러는데 사실은 군빨이가 아니라 뭐야? 군벌입니다. 군인 집단들. 알겠어요? 군인 가운데 군부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군부를 군벌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이렇게 벌이란 뭐냐? 벌이란 하나의 여러분들 개념으로 하면 떼거지 집단을 말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벌이라고 했을 때 이 문벌은 가문이 좋은 놈들 집단이야. 그러니 어떻게 가문이 좋았냐? 난 신라 말에 육두품 학자였어. 그러다가 어때? 발탁돼가지고 중앙에 올라와서 귀족이 됐어. 귀족이 된 다음에 어때요? 지네끼리 결혼을 하거나 임금한테 딸을 시집 보내서 임금과 인척관계를 맺거나 이렇게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귀족 집단들이 서로 뭉쳐서 혼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뭉쳐서 덩어리를 이루는 거야. 알겠어요? 재벌도 뭡니까? 여러 기업이 뭉쳐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상태가 바로 재벌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집안과 집안이 뭉쳐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문벌이라고 한답니다.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지금 이렇게 개념을 잘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벌 귀족이 형성되고, 자, 이자겸 이외에도 김부식이라든지, 김부식은 뭐야? 옛날 신라 때 왕족이었습니다. 경주 김씨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경순왕과 함께 그죠? 그 신라에 편입돼 가지고 이제 신라에 붙어서 신라에서 관직 생활하는 그런 집단들이란 말이에요. 최충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이 최충이 바로 유명한 해동공자라는 지칭,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자라고 지칭될 만큼 유학에 뛰어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구제학당을 만든 최충의 그죠? 12공도를 만든 사립학교의 효시를 만든 그런 사람이 바로 최충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문벌 귀족이 지배를 했었다. 그러나 이 문벌 귀족 사회는 그런 귀족끼리 서로 결혼을 통해서 뭉치는 그런 모순들, 그리고 자기네들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음서라든지 또는 공음전이라든지, 토지제도에서는 공음전, 그 다음에 사회적 특권에서는 음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점점점 세력이 비대화되고 결국 다른 사람들의 그 싹을 잘라버리고 이러다가 이제 불만을 크게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벌 귀족 사회가 모순이 쳐가지고 일어난 게 이자겸난이에요. 문벌 귀족 사회 내부끼리 권력 다툼이죠. 그 다음에 이자겸난 이후에는 또 뭐가요? 예, 서경파 문벌 귀족과 개경파 문벌 귀족끼리 붙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묘청은난. 이건 지역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거죠. 묘청은난이랍니다. 이자겸은난이나 묘청은난은 그래서 어때요? 아하,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 100년간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스템 정비 이후에 완성되어진 고려 전기의 지배계층인 문벌 귀족사의 모순이 밖으로 드러나서 드디어 노출돼가지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 문벌 귀족사의 동요, 그래요. 동요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다가 이 흔들리는 문벌 귀족사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단칼에 무너뜨린 것은 바로 누구였어요? 무신난 때 맨 먼저 칼을 뽑아든 정중부와 함께 이의방이 칼을 빼들었죠. 특히 이제 이 정중부는 이 김부식, 문벌 귀족인 김부식한테 굉장히 그 불만이 많았습니다. 김부식 아들 김돈중이가 있었는데, 그 수염이 하얀 노장군, 대장군 정중부가, 보현원에서 의종 임금인가? 이 사람도 이제 젊은 문신들하고 시를 한번 읊어봐라 하면서 술 질탕에 처먹고 말이야. 쟤네들은 막,
그 예쁜 궁녀들 데려다가 놀고 뚱땅거리고 이 애가 노래를 한 자리 부르는 동안에 너는 시를 한 수를 퍼라 이지랄하면서 술 마시고 있는데 백발이 성성한 노 장군들은 밖에서 칼 들고 지키고 있는 거야. 그 젊은 놈들 노는 모습 얼마나 열이 불불 끓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김부식이가 이제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김부식 아닙니까? 근데 왜 김부식이 나는 새를 떨어뜨릴까? 요청은안을 진압한 사람이 김부식이야. 그러니까 서경파 귀족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개경파가 권력을 잡았는데 그 개경파 권력자인 김부식의 아들이니까 이 자식이 또 그렇게 또 깝죽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누구야 정중부한테 가가지고 깝죽된 겁니다. 아이 노인장 날씨도 추운데 참 고생 많소 하면서 말이야 촛불로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열이 받겠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보현원에서 결국은 정중부하고 이의방하고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저것들 다 없애버리자 도륙을 내버리자 해가지고는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문벌 귀족들을 떼죽음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무시는 아니다. 졸지에 문벌 귀족이 전부 다 전멸당하다시피 해. 물론 살아남은 자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머릿속에 먹물든 새끼들은 말이에요. 다 죽여버렸어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정중부 난 이후에 정중부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26살의 어린 요즘 같으면 군대 막 갔다 오거나 군대 뭐 병장쯤 달았을 그런 나이 아니에요? 그 어린 누가? 경대승이. 그죠? 경대승 다음에는 경대승은 부하로 있던 천민 출신인 이의민이가 원래 이의민이 이제 그 정중부한테 발탁을 당했습니다. 정중부가 대궐밖에 행차를 하는데 옛날에 이제 그 조선시대도 그러잖아요. 이리 오너라 하고 높은 사람이 가면은 앞에 있는 놈들 다 비키죠. 그러니까 우리 그 서울 종로 있는 거기도 피막골 있잖아. 말 타고 대감들이 행차하면 말을 피해서 얼른 숨을 때 못 숨으면 어때?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이제 다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똥 냄새 다 맡으면서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옆으로 피할 수 있는 골목이 바로 피막골이잖아. 지금 다 이렇게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그 정중부 행차 시에 길바닥에 엎드려 있던 그 이의민인데 갑자기 정중부 이렇게 높은 놈이 이제 지나가면 햇볕 가리개가 있잖아요. 이걸 일산이라고 합니다. 일산. 우산은 비 가리는 거고 일산은 햇볕 가리는 거예요. 일산을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일산이 날아가니까 이거 받치고 가던 놈이 막 바람에 떠밀려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가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했어요. 근데 딱 엎드려 있던 이의민이가 딱 쳐다보더니 저는 바보 같은 자식 저것도 하나 못 들어오고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탁 잡아준 거야. 한 팔로 이렇게. 이걸 보고 정중부가 이놈 봐라. 대단한 놈이 야 인마 일로 와봐. 너 힘께나 쓰네. 너 내 밑에서 내 부하할래? 여부가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정중부 밑에서 그 힘 하나로 알겠어요? 이제 그 장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경대승 정중부가 죽음을 당하고 경대승이 있었는데 이 경대승이 역시 또 그 일찍 죽습니다. 병들어 죽어요. 남한테 피살당하는 게 아니라 경대승이 어린 나이에 죽어버리자 경대승 밑에 있던 이의민이 천민 출신 이의민이가 일약 대장군이 돼가지고 말이야 권력을 한 손에 쥐는 거야. 그래서 경대승 다음에 이의민 알겠죠? 이 이의민을 죽이고 누가? 최충원이 그죠? 최충원이 권력을 잡더니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 최충원의 직계 아들인 최우, 최항, 최의 이렇게 최우, 최항, 최의 때까지 최씨 일가가 4대에 걸쳐서 60년간 권력을 유지하더라. 알겠어요? 자, 이렇게 무신난이 일어나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부깨나 하고 임금한테 딸을 시집 보내고 알겠어요? 높은 관직에 오르고 5품 이상 문벌 귀족들이 득세하던 그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졸지에 천민도 한 나라의 권력자가 될 수 있는 알겠어요? 또는 칼제비들도 한 나라의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완전히 사회를 완전히 뒤바꾼 그런 그 새로운 사건이 바로 뭐야? 무신난이었어. 그래서 이 특히 천민 이의민이가 권력을 잡은 다음부터는 전국에서 무슨 난이 일어나? 하층민의 난이 일어납니다. 하층민의 난이 전국에 만연하게 되다. 그래서 뭐예요? 신분 해방 운동이 크게 고조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알겠어요? 역사 흐름 때문에 이렇게. 그러나 이제 고려에 또 다른 여파가 밀려오는 것은 바로 뭐냐? 외부에서 충격이 왔습니다. 뭐냐? 13세기가 되니까 몽고에서 1206년에 태무진이라는 영웅이 일어나서 알겠어요? 몽고의 칸이 되죠. 징기스 칸. 이 몽고놈들이 우리 고려에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몽고가 고려에 쳐들어온 것은 1231년이고요. 그죠? 예, 1232년에 몽고가 쳐들어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무신 정권은
몽고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231년 몽고가 쳐들어와서 32년에 강화도로 천도를 하는데 이 강화천도 이후 1270년 다시 개경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걸 개경환도라고 하잖아. 이 약 40여 년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몽고에 대항해서 항쟁을 벌인 대몽항쟁기, 때로는 뭐라고? 강화도 시절, 이걸 줄여서 강도 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강도 시절. 알겠죠? 이렇게 고려는 시대 구분하는 게 되게 복잡해요. 알았어요? 시대 구분이 복잡하니 시대 구분만 다 하면 고려 역사 반을 한 셈이다. 알겠죠? 그래서 대몽항쟁 기간 동안에는 누가 있었냐? 주로 최씨 집안, 최우 때 강화도로 천도해가지고, 알겠어요? 최우, 최항, 최이 전부 다 몽고에 대항해서 싸운, 그죠? 대몽항쟁 기간을 거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무신정권 마지막이 됐습니다. 개경으로 이제 돌아가자, 더 이상 몽고한테 견딜 수가 없다 해가지고 개경환도가 결정되자 이 개경환도를 반발하고 누가 난을 일으켰어? 삼별초가 난을 일으키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삼별초 난이죠. 그러나 이 삼별초 난은 처음에는 어디에서요? 강화도에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진도로 가더니 나중에 어디로 옮겨갔느냐? 제주도까지. 이들이 옮겨간 이 섬들도 잘 알아둬요. 어디라고? 강화도, 진도, 그리고 제주도. 제주도에 가서 마지막까지 버팁니다. 그런데 고려와 몽고 연합부대가 이제 제주도 쳐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제주도 항파 두리성이라는 곳에서 완전히 전멸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참 우리 그 역사를 보면 말이에요. 한이 많이 서린, 제주도 가면 이제 봄 되면 노란 유채꽃이 피고, 옛날 신혼여행객들이 요즘 뭐 해외로 많이 가지만 옛날은 거의 제주도로 갔었죠. 거기서 유채꽃 안에서 앞으로 이제 일평생 검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한번 잘 살아보자 니캉니캉 하면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사실 그 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떼죽음을 다니. 외세만이 아니야. 외세와 본 육지에 있는 그 군인들이 합세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단 말이야. 제주도 유명한 4.3 항쟁 때도 미군과 우리 군경들이 가서 제주도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요. 그런 한이 서린 그런 섬이기도 합니다. 제주도. 제주도 사람들은 알아요. 그들의 정서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삼별초 난안이 진압당하고 결국 뭐냐? 결국 이제 우리는 몽고한테 항복을 했습니다. 몽고한테 항복한 이유를 뭐라고? 원 지배를 받은 원 간섭기라고 하고, 이 원 간섭기를 떨쳐버린 임금이 언제야? 1351년, 그죠? 누구예요? 공민왕이 즉위해요. 공민왕. 그래서 공민왕 때부터 이때를 고려 말기라고 한다. 고려 말. 그죠? 공민왕은 원의 간섭을 떨쳐버리고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원 간섭기 때 이 원나라 떼놈들에게, 알겠어요? 몽고놈들한테 아버던 놈들을 친원파라고 하는데, 이거 봐봐. 고려 전기의 사람들, 문벌 귀족이 지배층이었다면 고려 후기에는 누구냐? 자, 무신 집권기 때 살아남았던 무신들,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문벌 귀족 가운데 잔당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원 간섭기 때 원의 빌부터 아벗,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한테 빌붙어서 나라 팔아먹고 민족과 국가를 배신하고 지 혼자 잘 살겠다고 설치된 새끼들이 누구예요? 친일파죠. 그것처럼 몽고 간섭기 때 친원파가 있었는데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권문 세족이라고 그래. 고려 전기 귀족을 문벌 귀족이라고 한다면 고려 후기 귀족을 뭐라고? 권문 세족이라고 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 권문 세족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민왕은 이 권문세족과 원나라 놈들을, 눈에 까신 권문세족과 원나라 놈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이들한테 칼을 대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지방에 있는 이 호족이 나중에 향리가 되고 향리 가운데 공부께나 한, 특히 원 간섭기 때 원에서 들어온 성리학을 공부한 이 사람들을 새로 정계에 진출시켜요. 그래서 새로 정계에 진출한 선비이면서 관리인 이들을 뭐라고? 신진사대부라고 하네. 오케이. 됐나? 됐어요. 왜? 신진사대부입니다. 이들이 권문세족을 타도해. 그래 안 그래? 신진사대부와 이제 특히 공민왕 때 홍건적이나 왜구가 쳐들어오는데 이 홍건적과 왜구를 무찌르면서 힘이 세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 신흥무인 이성계 같은 사람이야. 이성계와 정도전, 조준 이런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고 결국은 뭐예요? 권문세족을 타도하고 결국은 조선을 세우더라. 1391년. 알겠어요? 위화도 1388년 위화도 해군을 단행하고 1491년 드디어 과전법을 공포하더니 군사적, 경제적으로 힘을 장악한 이들이 드디어 고려를 들렀고 1392년에 조선을 세웠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예, 고려 전체 500년 역사를 시간의 빨랫줄에 이렇게 쫙 늘어놓은 이유는 뭘까요? 시기를 구분하자 이겁니다. 왜 시기를 구분하느냐? 알고 보니까 주인공이 바뀌었어. 이거 봐. 고려를 반동분했을 때 무신난을 기점으로 해서다. 그 이전을 고려 전기, 그 이후를 고려 후기라고 했다. 고려 전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문벌귀족입니다. 고려 후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당연히 권문세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고려 전기 가운데 다시 성종 이전을 고려 초기라고 하잖아요. 고려 초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누구예요? 주로 호족들이다라고 봐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족들이 지방에서 반독립적으로 있으면서 태조 왕건한테 딸을 씹어내고 이들이 스멀스멀 중앙으로 올라와서 문벌귀족이 된다 이거야. 알겠나요? 다시 고려 초기에 호족의 세력이 있었다면 고려 중기에는 문벌귀족이 진정한 주인공이었다면 이 문벌귀족을 다 타도시킨 게 누구예요? 예, 들러엎은 게 무신들이죠. 무신들이 약 100년간 고려를 지배했는데 그 사이에 몽고와 항쟁이 있었고 이때는 무신 집권기고요. 그리고 친원파가 고려 후기를 지배하더라. 그러다가 고려 말기가 되면은 친원파와 고려 사이의 모순, 알겠죠? 이 모순을 해결하려고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고? 신진사대부다. 알았어요? 이들 사람들이 아주 잘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강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려시대는 외세의 침략이 굉장히 많았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고려 초기에는 누가 쳐들어오느냐? 거란이 쳐들어와. 거란이 무려 3차례나 쳐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자겸 때 이때는 뭐예요? 여진족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특히 여진은 우리가 고려 초기만 하더라도 제압했는데 거란과 싸우느라고 여진족을 놓쳐버린 거야. 그래서 이 여진 새끼들이 세운 나라가 뭐야? 금나라죠. 이 금의 4대 요구에 대해서 이자겸이 굴복했다라는 사실 알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신 집권기 때는 누구랑 항쟁했다고? 몽고랑 붙었다. 몽고랑. 그죠? 그리고 고려 공민왕 이후에는 특히 공민왕 이후에는 누구랑? 그렇습니다. 홍건적과 남쪽에서는 왜구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고려왕조 500년을 보면은 거란의 침입, 금나라 여진의 침입, 몽고 침입, 홍건적과 왜구 침입 이렇게 끊임없는 대외 항쟁에 시달리게 되더라. 이민족의 침략에 시달리게 되더라. 그런데도 대단한 것은 뭐예요? 이런 이민족의 침략을 견디면서 고려 청자며 고려의 그 금속활자며 고려의 찬란한 문화를 일으켜냈다는 사실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일으켜낸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적과 싸우고 적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 문화를 창의적으로 꽃피우고 우리 문화를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경지에 이르게 한 것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고려 역사에 대해서 오늘은 쫙 설계도처럼 어쩌면 조감도처럼 고려의 전체 시간과 고려의 전체 사람들을 여러분한테 쫙 전개해서 보여드렸어요. 알겠죠? 시원하죠? 이렇게 고려 역사를 한 판에 다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디테일하게 잘라서 다음 시간부터 여기 건국서부터 성종 때까지 성종 때 정비된 시스템은 또 뭐냐? 그 뒤에 또 이민족과 항쟁은 어떻게 전개됐느냐?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신나게 또 달려봅시다. 알겠죠? 이렇게 한 시대 한 시대 정복해 가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야. 아, 이제 역사에 대해 좀 알겠어. 고대는 잡았고, 그 다음 중세고, 그 다음 뭐야? 근세, 근대, 현대? 이렇게 하면 우리 역사 끝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 봐봐. 고려도 쫙 쪼개놓고 보니까 어때? 짝짝짝 갈라지잖아. 이렇게 해서 하나씩 잡아놔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문제 해결력을, 점수로 말하면 득점력을 올려서 합격의 고지를 향해서 우리가 신나 달립시다. 알겠죠? 수고했습니다.